자, 페이지 58페이지 소득세법 총론 들어갈게요. 자, 소득에 대한 과세예요. 소득에 대한 과세. 여러분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걸 뭐라고 해요? 총수입 금액에서 비용을 뺀 거를 우리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이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는데, 이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뭐라고 하고?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에 대한 세금을 법인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다행히도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소득세만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원칙 보시면 페이지 58페이지예요. 자, 소득세의 특징은 소득 원천설, 순자산 증가설이다.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순자산 증가설, 소득 원천설, 소득 원천설이 원칙이고, 열거주의 과세 원칙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 소득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기초 순자산보다 기말 순자산이 늘어나 있어. 그럼 무조건 뭐다? 이거는 소득이야. 이거는 과세된 소득이라고 보는 게 이게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이야. 소득의 원천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만을 소득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어떤 손해배상금 등을 받잖아요. 이런 거는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소득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그 소득의 원천을 소득세법에서는 열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고 소득세법이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야. 아셨죠? 소득세법 그 자체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론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외워야 되는 항목이 더 많은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소득세는 그게 무슨 소득이냐면 종합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고 무슨 소득이 있다? 양도소득이 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을 보시면 종합소득은 뭐가 된다? 2, 배, 사, 근, 연, 기 이렇게 있죠. 2가 뭐예요? 이자소득, 배, 사,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2배, 사, 근, 연기는 무슨 과세한다? 종합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종합과세. 이에서 퇴직소득에 대해서 무슨 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아셨죠? 여러분들 소득세 세율이 다시 한번 1200만원, 과표가 1200만원까지는 6%고요. 1200만원 초가 4600만원까지는 15%고요. 그래서 뭐 4600만원 초가 8800만원까지는 24%고요. 그래서 이게 몇 프로까지 가요? 45%까지 가요. 5월 말까지가 저번 달까지가 이제 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었잖아요. 그냥 항상 소득세 고지서를 이제 납부 영수증을 이제 보내주게 되면
한 10분 동안 통화를 합니다. 응? 여러분들 세금 소득세 한 200만 원 내라고 하면 많아요, 적어요? 많죠. 200만 원 내라고 하면은 부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과표가 1000만 원이야. 과표가 1000만 원이에요. 과표가 1000만 원이면 세율은 얼마예요? 과표 곱하기 세율 하면 이게 산출 세액이 되고, 그럼 1000만 원이 6%니까 60만 원이 되죠. 근데 과표가 2000이야. 나 2000만 원 벌었어. 2000만 원 벌었으면 얼마까지는? 1200까지는 6%, 이게 72만 원이거든요. 거기다가 나머지 800에 대해서는 15% 하면 이거 200이잖아. 아니, 얼마다? 120만 원. 맞죠? 합이 얼마가 돼요? 192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럼들 1년에 내가 쓰고 남은 돈이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세금 얼마 내야 돼요? 200. 여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10% 더해주면 꽤 많은 세금을 내는 건데, 따지고 보니까 2천만 원 벌었는데 얼마가 낸다? 200만 원. 생각보다 소득세가 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더 늘어나 봐. 더 늘어나면 이거는 더 누진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소득세 세율이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고 소득이 금액이 크기가 크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면 그 세금 부담은 너무나 크게 누진치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네는 어떤 것을 한다? 분류과세한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소득세는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리과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뭐 통장 정리하다 보면 맨날 마이너스가 돼 있죠.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뭐 이자는 나올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플러스가 돼 있는 통장에서 간혹 가다가 통장 정리하다 보면 뭐가 찍혀 있습니까? 이자 소득이 찍혀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가 찍히냐면 이자 소득세와 그 다음에 지방 소득세가 떨어져 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이자 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뭐 하진 않아요? 신고하지 않죠. 이렇게 원천징수나 특별징수만을 통해서 뭐가 된다? 세금의 문제가 종결되는데, 이런 것을 무슨 과세를 한다? 분리과세를 한다. 복권 당첨이 돼서 당첨금을 받으면 그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가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분류과세는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기간별로 합산되지 않는 개념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 시험에서는 분류과세라고 하는 말이 더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개인 단위 과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납세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소득세 납세자는 누구예요? 납세문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어지죠. 여러분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0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말하죠. 입에서 비거주자는 뭐다? 그러한 거주자 외의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소득세 납세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인데 국적에 관한 기준이 있다 없다? 국적에 따른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그렇게 따지지 않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국내 소득이다 국외 소득이다 했을 때 거주자는 국내 소득도 과세되고 국외 소득도 과세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국외 소득에는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이 정도만. 자, 다시 한번요. 여기까지 하시면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배울 건 소득세를 배우는 거예요. 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종합소득은 이, 배, 사, 근, 연, 기로 뭐가 된다? 종합 과세가 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누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분류과세한다. 그러한 소득세 납세무자는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지는데, 거주자는 국내의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주를 둔 자를 거주자, 그 외의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이때 거주자는 국내 소득 및 국외 소득에 대해서 모두 다 과세가 되며,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좀 논외로 아까 종합부동산세 할 때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라면 3억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나 연령별 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기서 1세대라 함은 누구였지? 그렇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1세대는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지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배우자가 있거나 없거나 세대 자체를 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없어. 왜냐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을 때 그 세대는 누구한테만 적용하는 거다? 거주자한테만 적용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 자체는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지 세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세대를 구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도 없고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라 할지라도 비거주자는 3억 추가 공제나 또는 연령별 공제 또는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거주자여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요. 자, 과세 요건이 있다고 해요. 과세 요건이 뭐가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와 징수 이렇게 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어요? 소득세 배우고 있어요. 자, 소득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죠? 종합소득은 뭐가 있어요? 2, 배, 사, 근, 연, 기가 있다. 그런 소득세 납세무자는 크게 누구와 누구예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눌 수 있다.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임대업자가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받는 이자가 있을 수 있죠? 1,000원 있어. 그러면 얘는 이자소득인 거예요? 사업소득인 거예요?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업자가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를 하고 또는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자소득이에요? 아니면 임대업자니까 사업소득이에요? 예?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아니 그게 이자소득이건 배당 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간에 어차피 무슨 과세 되는데
종합과세가 되잖아요. 얘는 종합과세 되고 얘는 분류과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이자 소득이면 어떻고 사업 소득이면 어떻냐는 거야. 어차피 합산과세가 되는데. 예? 차이를 둬야 돼요? 안 둬도 돼요? 둬야 돼요. 왜? 그렇지. 자, 원래는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소득 금액이라고 한다. 그럼들 소득세법을 처음 공부하면 헷갈려. 이자소득, 이자소득 총수익 금액, 이자소득 금액. 이게 서로 다른 말이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지금 임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소득 금액의 크기가 달라져. 이게 이자소득으로 구분이 되면 총수익 금액이 1,000원이죠. 근데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그러니까 소득금액이 바로 수익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돼. 그런데 사업소득은 이게 사업소로 구분이 되잖아요. 총수익금액에서 뭐 차감한다? 필요경비를 차감해. 그래서 소득금액은 200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차피 합산이 돼. 어차피 합산과세가 되지만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금액이 크게 잡히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은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게 잡혀. 소득세가 어차피 무슨 세율이에요? 누진 세율이잖아. 그럼 누진세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득금액이 크게 잡히고 소득금액이 크게 잡히니까 세금이 누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평등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본에 대한 대가 100원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 100원이 똑같이 20원씩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 평등하지 않다는 거지. 이거 페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본에 대한 대가는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세금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세금을 과세하는 게 이게 더 공평 또는 평등한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 제 말 이해하셨죠? 이게 세금의 어떤 공평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해 줌으로써 누진세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고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한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뭐가 된다? 세금 부담을 좀 더 누진적으로 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만.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떤 소득이냐? 이 소득은 이자 소득이야. 아셨죠? 네, 이자 소득.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자는 무조건 이자 소득인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채업자를 뭐라고 합니까? 사채업자를 고리, 대금업자라고 하잖아요. 대금업이 뭐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대금업자가 받는 이자는 무슨 소득이겠어? 사업소득. 은행이거나 또는 뭐 금융기관에서 받는 그 이자들은 다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 되는 거라고. 아셨죠? 대금업자 아닌 자가 이자를 받아. 이건 무슨 소득이다? 이자 소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영업 대금 이익이냐, 비영업 대금 이익이냐 이런 게 세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건 무슨 소득이다? 양도 소득이라고 하는 편견은 버리라고. 네? 부동산 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부동산 사고 팔면 이건 무슨 소득이겠어요? 사업소득이겠다. 아셨죠? 그래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게 업으로서 생긴 소득이냐 업이 아닌 소득이냐에 따라서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 기타 소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또한 여기서 이배사 근연 기라고 했을 때 이 기타 소득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기타 소득이란 복권 당첨소득. 아셨죠?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정 구분을 열거해 두고 있는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주로 배울 것은 이제 양도소득을 주로 배우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사업소득을 먼저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사업소득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업소득은요,
부동산 임대업이 있고요. 그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든요.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있고 그 외에 사업소득이 있어요. 자, 얘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으로서의 사업소득이 되면 이때는요. 부동산 임대업은 자, 상가 임대업하고 그다음에 주택 임대업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타 소득과 통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택 임대업이나 그 외 사업소득에서는 타 소득과 통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들 제가 5월달에 이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다들 다 망했을 거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경기가 약간 호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면 호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뭐가 문제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길 정도였던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다 버티고 살고 더 좋아진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지 못하는 그 영세 사업자들은 더 많이 힘들어진 거지.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더 큰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긴 한데 어찌됐건 내가 올해 사업을 해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나 마이너스가 났는데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뭐 대리도 해야 되고 퀵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제가 5월달에 신고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예요? 저 뭐지? 배달 어디지? 배달민족하고 그다음에 쿠팡. 쿠팡에서 받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본업은 마이너스다 보니까 쿠팡 배달 앱을 통해서 또 쿠팡 배달 민족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3.3% 뛴 그 자유직업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 이제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고 여기서는 플러스고 한다면 플러스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마이너스를 무시한다면 안 되겠죠. 이 두 개가 합산 통산돼서 과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게 상가 등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셨죠? 하지만 임대업이라도 주택, 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통산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임대업인지 아닌지를 뭐 해야 된다?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임대업을 왜 구분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다른 소득과 통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이렇게 자 부동산 임대소득이에요. 임대소득의 범위 자 임대소득의 범위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요.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에는 뭐를 포함한다?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상의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뭐라고 합니까? 용익 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용익 물권이 뭐가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다. 여러분들 전세권을 대여한다. 이거 무슨 소득이다? 임대소득이에요.
전세권을 대한다는 말이 뭐예요? 전전세. 아셨죠? 전세권을 대한다는 건 뭐다? 전전세다. 아셨죠? 자, 이 입에서 지상권과 지역권인데 이런 지상권과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무슨 소득이 맞아요? 임대소득이 맞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게 무슨 목적? 공익, 사업, 목적으로 어떻게 된다면 일시적 대여가 되었을 때는 이건 무슨 소득으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본다. 우리 시험 문제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에 설정되어는 무슨 소득이다? 아니, 원래는 임대 소득이지만 무슨 목적으로? 공익사업 목적과 관련된 것은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이다. 어저께 선배하고 저녁에 잠깐 술 한잔을 먹는데 슬픈 얘기를 들었어. 늘 젊었을 때 이제 술 많이 먹고 그 다음날 뭐 오바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안 하게 되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덜 먹어서가 아니고요. 위가 늙어서 그렇대요. 위가 늙어져서 이게 올릴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슬프던지. 자, 어찌됐건 슬프죠. 자,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인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특히 다만 마지막 줄 있죠? 찾으셨어요? 다만 지상권과 지역권에 설정되어있는 소득 중 공익사업과 관련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참고 보세요. 소유 부동산의 담보 제공 대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 권리에 대한 소득으로 본다. 아셨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물상대위라고 하죠. 이렇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일시적 대여소득도 이것도 임대소득으로 보고요.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대가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본다. 그냥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등의 대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 공장재단이라는 게 뭐예요? 공장재단이라는 거? 자, 공장용 뭐가 있어요? 토지, 공장용에 사용되는 건물, 공장에 쓰이되는 기계, 차량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응?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그럼 돈을 빌려오는데 토지를 담보로, 건물을 담보로, 기계를 담보로 했을 때 담보 가치가 크지 않겠죠. 이게 담보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재산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등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공장 재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공장 재단이 대여가 되면 여러분들 기계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기계 등이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장 재단으로서 대여되면 이 전체를 뭘로 보겠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뻔하다고. 나올 수 있는 뻔하다는 건 뭐냐면 자, 거기 마지막 줄이에요. 61페이지 마지막 줄. 61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 자, 기계, 기구 등의 시설이 공장 재단에서 분리되어 공장 재단과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공장 재단은 무슨 소득이며 임대 소득이며 기계 등의 시설 대여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본다? 사업 소득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공장 재단으로서 전체가 되면 다 같이 임대 소득으로 보겠지만
공장 재단과 분리되어 기계 등만을 대여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62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광업권자, 저관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뭘로 본다? 임대소득으로 본다. 채굴에 관한 권리에 대여도 임대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줄 보시면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라고 돼 있죠?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분철료는 임대업에 포함되지 않고 그 외의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럼 분철료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래요. 광업권자가 순수하게 그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여하는 것은 임대소득인데 순수하지 않고 자기가 그 채굴에 참여를 하는 거야. 일부 자본적 지출, 자기가 기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기계를 뭐하고 투자를 하고 그 광물로서 일부를 받아간다면 얘는 순수하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광물을 채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임대업이 아닌 광업의 사업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그 아까 지상권과 지역권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일시지역 대여됐을 때는 임대업이 아니라 무슨 소득으로 보겠다?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시험 문제에서는 그게 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비과세 임대소득이에요. 비과세 임대소득인데, 자, 전답을 작물의 생산에 이용함을 발생한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뭐하지 아니한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작물. 자, 주택의 임대소득인데,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제 요약을 좀 해볼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임대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월세만 소득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 있고요. 보증금이 1억이 있는데 이 보증금에 대한 그 일반적인 통용되는 수익이 연 12%로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A 방식으로 임대를 주겠어요? B 방식으로 임대를 주겠어요? 응? A도 연 1200이죠. 맞죠? 보증금 1억인데 보증금 자체는 부채죠. 채무죠. 세입자가 나가면 보증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 12%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것도 연 1200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전으로 하면 똑같아. 근데 문제는 세후가 문제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아, 양도세가 진짜 너무 센 것 같아. 양도세가 너무 세져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100억대가 70억대가 되니까 팔아버리면 세금 내고 나면,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후로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얘는 실현된 수익이고요. 맞죠? 얘는 추정되는 수익이지 실제로 발생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지만 과세가 되지만 얘는 실제로 과세가 될지는 의문이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세전은 같게끔 추정이 되고 예상이 되지만 세후에는 이게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세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관계가 되겠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제로 보면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임대료가 작은 분들은
한 달치 임대료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득이 임대료가 크거나 더 할 때는 보통 2달, 많게는 3달치 임대료가 그냥 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임대업 할 때 그렇게 예상하시고 하세요. 임대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다는 그동안 경험적으로 그 정도 세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후적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뭘로 보겠다? 간주 임대료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뭐라고 한다? 간주 임대료. 실제로 발생했어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금액이에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지 실제로 발생했다라고 가정할 수는 볼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임대업자의 수익 금액은 뭐냐면 당연히 월세가 가장 주된 임대 소득 수익이겠지만 여기에 뭐도 있을 수 있다. 간주 임대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게 상가라면 월 임대료도 뭐가 되고 과세가 되고 관주 임대료도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뭐일 때는 주택일 때는 주택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가 원칙적으로 1개 이하 뭐가 된다? 비과세. 주택이 1개 있을 때 임대를 해주면 이건 비과세라는 거예요. 아니 주택이 1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임대를 줘? 내 주택 임대 주고 나하고 또 다른데 뭐 하면 돼요? 임대 살 수가 있겠죠. 강남에 집을 1주택을 가진 분들이 뭐가 된다? 대부분 다 강남 주택은 임대를 주고 자기 이제 밖으로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들이 다 본인 집으로 다 들어가죠. 왜냐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 되려면 2년 거주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얘기했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이제 거주도 많이 해야 되거든.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게 생긴다. 그래서 1개 이하 비과세예요. 이때 1개는 소유 주택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때 하지만 또 하나 좀 설명하고 예외적으로 1개 이하라도 과세가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주택이 1개인데 과세돼. 왜 그럴 거면 어느 주택? 9개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9개 주택을 임대를 하고 있어? 그럼 과세예요. 두 번째 또 어느 주택? 고가주택.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데 자, 이 고가주택의 범위가 좀 중요한데요.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이 있고 나중에 양도소득에서 고가주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가주택은 몇 억 초과주택이에요? 예, 9억 초과주택이에요. 여기서 9억 초과주택을 고가주택이라.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고가주택이면 무조건 9억인데 자, 임대소득에서 9억은 이거는 기준시가 9억 초과고 양도소득의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의 9억 초과다. 요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9억이라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기준시가 9억인지 실가 9억인지 자,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주택의 임대소득인데 원칙은 몇 개 이하? 1개 이하. 소득세 과세하지 않고 다만 국외 소재 주택 및 고가주택인데 고가주택은 뭐라고요? 기준시가 9억이다. 9억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기준시가 9억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단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참고 주택 수의 계산을 합니다. 자, 주택 수의 계산을 하는데 다가구 주택은 몇 개의 주택으로 본다? 1개의 주택으로 보고 자, 공동 소유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되?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인 셀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며, 그렇죠? 두 이상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주택 임대 수입의 기속자로 정한 경우는 그 소유자로 계산합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4번이 특히 중요하네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뭐한다? 합산한다. 주택수가 한 채인지 두 채인지 판단할 때도 국외 주택수를 포함해서 판단한다는 거. 이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63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보증금 등 전세금 등의 총수익금액 계산 특례 간주임대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금액 산업하는데 다만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인데 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하지?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수가 몇 개 이상이고 주택수가 3개 이상이고 엔드예요. 엔드. 3개 이상이고 매독 초과했을 때 3억 초과 시에는 이때 뭐 할 수 있다?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기준가 20억이고요. 보증금이 10억이에요. 월 임대료는 없어요. 자, (1세대) 임대주택을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임대소득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서 봐. 하나는 뭐가 있고요? 월 임대료가 있고, 또 하나는 간주임대료가 있는 거잖아요. 아셨죠? 지금 기준시가가 20억이니까 이건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죠. 그럼 월 임대료 과세해야 하네요. 과세를 해야 되는데 월 임대료를 받지 않으니까 월 임대료 과세되지 않겠죠. 월 임대료 과세를 해야 되지만 임대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임대료는 과세되지 않겠죠. 그럼 이제 무슨 문제 있어요? 간주 임대료가 있죠. 간주 임대료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해야 되겠죠.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개 이상이어야 돼? 주택 수가 3개 이상이고 3억 초과해야 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간주임대료가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수가 무조건 3개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주택 수가 3개가 안 되잖아. 3개 이하니까. 세 개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2개 이하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63페이지 보니까 박스 안에 그 계산 산식을 보세요. 간주임대료는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 빼라고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겁니다.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간주임대로 본다면 그 보증금 등을 이용해서 실제로 발생한 금융소득이 있으면 이건 과세해야 되겠죠. 아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입했을 때
1,000만 원의 이자가 생겼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이자는 무슨 소득이다?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됐었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됐는데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를 또 계산하면 1,000만 원에서는 실제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간주임대료도 과세한다면 이건 무슨 과세? 분명히 이중과세인 거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건 좋은데 그 보증금을 이용해서 실제로 발생한 금융수익이 있다면 그 금융수익만큼은 간주임대료에서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건 과세가 됐으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증금을 통해서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자 수입이 있을 수 있고 배당 수입이 있을 수 있겠죠? 배당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처분이익이라든지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라는 금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보증금을 이용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의 양도 차익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자 수익 과세가 되고요. 배당 수익은 과세가 되지만 신주인수권 처분이니까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소득세법 과세된 소득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실제 금융소득으로 차감될 수 있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 수익만을 공제되는 항목으로 봐야 되겠죠. 보증금 등을 이용해서 신주인수권 처분이니까 유가증권 처분이 있더라도 이거는 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뜻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왜 나왔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이거든.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이 수익도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공제되는 금융수익으로 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신주인수권 처분이익과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과세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셨어요? 저만 이해했나 본데? 아셨죠? 자, 어찌됐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실제 금융소득을 빼야 되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 실제 금융소득의 범위가 어디까지야? 두 가지밖에 없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주인수권 처분이익과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공제된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아셨죠? 그게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페이지 64페이지 가보실래요? 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식이 있죠? 찾으셨어요? 저는 이 문제가 꼭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는 거지. 제가 20년째 물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의 수입식이 보시면 여러분들 원칙은 계약일이 정해져 있으면 언제가 된다? 정해진 날이에요. 정해진 날이 없으면 실제 지급이다. 그럼 여러분들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이거야. 이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월세가 미납될 수밖에 없죠. 그럼 집주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나 돈 안 받았으니까 임대료 못 받았으니까 임대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급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면 못 받아도 수익이다 아니다. 수익이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업을 할 때 주택 임대업은 모르겠지만 상가 임대업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돈을 안 받았으면 세금세를 발급을 안 해. 그런데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는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날이 수입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정해진 날 못 받았어도 세금계산은 발행을 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온단 말이야. 아셨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먼저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날,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지급받은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양도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